이번 영상에서는 관광렌즈 사진 촬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관광렌즈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7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거 서포터 아카데미의 서명호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이나 지켜봐 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저는 풍경사진 작가로서 관광렌즈를 활용해서 풍경사진을 찍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물론 이 관광렌즈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망원도 사용하고 때로는 표준형렌즈도 사용하고 다 사용합니다. 근데 특히 관광렌즈가 주는 묘한 매력 때문에 풍경사진을 찍을 때 대부분의 경우 관광렌즈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캐논도 오랫동안 써봤고 니콘도 써봤고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렌즈들 여러 가지 종류의 렌즈들을 오랫동안 사용해 봤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주로 제가 풍경사진을 찍을 때 여기 소니의 A7R5 요 바디하고 관광 렌즈로는 제가 3가지를 운영하는데요. 하나는 1224GM, 그 다음에 1635GM2, 단렌즈로는 빌트록스 16mm 1.8 렌즈 이렇게 3개를 관광 렌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관광 렌즈를 이렇게 여러 개를 사용하는 이유는 광활한 풍경을 드라마틱하게 이제 담을 수도 있고, 제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 관광 렌즈를 이용해서 그러면 광활한 풍경을 드라마틱하게 잘 찍었냐?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았거든요. 이 예시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최선을 다해서 찍는다고 했지만 때로는 깊이감이 부족하고 또 현장의 광활함을 표시하는데 잘 못 표현하고 뭐 이런 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광활렌즈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망원으로 확대해서 이제 200mm로 촬영했더니 구도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가 되게 쉬웠죠. 그러면 되게 편하게 찍으니까 관광렌즈를 안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그 줌인해서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니까 관광렌즈를 또 잘 안 쓰게 되고요. 자동으로 편해지니까 망원렌즈를 사용하면. 근데 이게 이렇게 50mm로 바뀌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담기기 시작하죠.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서 좀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게 23mm를 찍었다 그러면 더 복잡해지겠죠. 거기다가 또 16mm까지 간다 그러면 이 시야각이 넓어져 가지고 특정 요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되죠. 200mm를 찍었던 그 디테일이 없어지게 되죠. 관광렌즈의 한계가 바로 이제 이런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진에 더 많은 요소들을 담다 보면 때로는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활용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이제 막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공간들이 사실은 효과적으로 사진에서 전체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광 렌즈를 사용하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빈 공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관광 렌즈 활용법 첫 번째는 전경을 흥미롭게 하랍니다. 관광 렌즈를 이용하면 원근감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렌즈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관광 렌즈를 찍을 때 이렇게 위에서 약간 아래로 이렇게 향하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 찍는 그런 이제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중경이나 이 뭐 하늘 뭐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전경에 흥미로운 요소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찍는 편인데요. 뭐 때로는 하늘이 되게 드라마틱해서 하늘을 담을 때도 있죠. 하늘이 주제가 되고 뭐 그래서 담을 때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관광 렌즈가 제공하는 어떤 그 원근감, 그거를 이제 극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전경에 흥미로운 요소들을 찾아서 좀 전경을 강조해서 담는 편입니다. 몇 가지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처럼 이렇게 이제 위에서 내려 찍으면서 전경이 사진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이게 뭐하고 좀 관련이 있냐면 우리 사람들의 시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진을 보게 되면 아래서부터 위로 향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전경을 좀 강렬하게, 전경을 더 흥미롭게 이렇게 담으면 사람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관광 렌즈를 이렇게 수평이나 아니면 위로 이렇게 찍는 것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찍으면서 전경에 더 흥미로운 요소들을 많이 배치하는 편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촬영하면 렌즈의 왜곡을 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근감도 더 강하게 표현되고요. 만약에 그 전경이 흥미롭지 않다면 사람들의 시선은 다른 데로 가버릴 겁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고 멋진 형태의 그 무언가를 전경에다 배치시키고 그걸 이미지의 주인공으로 삼으면 훨씬 더 강렬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예시 사진인데요. 제가 북위산 사진 찍는데 아까처럼 망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광각으로 찍었죠. 근데 제가 북위산에 딱 갔을 때 가을이었어요.
근데 가을을 표현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앞에 나무, 제 시야를 가리는 나무 이외엔 아무런 가을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을 담기 위해서 전경을 더 넣고 전경을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경에다 나무를 줬던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요. 예, 이 사진은 주천 생태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전경에 이렇게 가장 흥미로운 요소인 카약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그래서 카약을 전경에다 놓고 저 뒤에 이제 단풍 뭐 이런 것들은 배경으로 삼아서 촬영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관광렌즈로 사진 찍을 때 흥미로운 요소, 전경의 흥미로운 요소를 찾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화각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전부 다 관광렌즈가 지원되는 폰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관광렌즈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디에 관광렌즈를 장착하시고 광각으로 세팅한 다음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위로도 봤다가 내려도 봤다가 이렇게 하면 전경의 흥미로운 요소를 찾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 사람의 눈은 보통 한 35mm에서부터 한 50mm 정도까지의 화각으로 집중해서 보고요. 양쪽을 같이 확장시켜서 보면 렌즈로 환산하면 24mm 정도의 화각을 볼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더 넓은 광각을 볼 수 없죠, 우리 눈으로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관광 렌즈를 장착하고 카메라로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으로는 관광 렌즈의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그 전경에 뭔가 숨겨진 흥미롭고 드라마틱하고 강력한 요소를 찾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시선을 사진에다가 담아놓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중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 역할을 하는 중경이라는 얘기죠. 전경과 배경, 전경과 원경의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중경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 한번 볼게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중경이 없죠. 전경에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있어요. 꽃무릇이라는 꽃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의 질감도 살았고, 그리고 바로 저 뒤에 원경이 바로 나오죠. 이렇게 되면 중경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경과 원경의 연결의 흐름이 딱 절단된, 끊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중경을 어떻게 처리해서 전경과 원경을 부드럽게 연결해 줄까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를 위로 살짝 올리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중경의 넓이가 커지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처럼 카메라를 내려서 찍으면 원근감은 표시되고 전경은 화려하게 나왔지만 중경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근데 카메라를 살짝 높여서 내려 찍으면 전경도 살리고 중경도 살리면서 중경이 원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죠. 반대로 카메라를 너무 많이 높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때부터는 중경은 커지지만 전경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결론적으로 카메라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서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게 조절을 해서 중경을, 전경과 원경을 어떻게 잘 이어줄 거냐, 중경을 어떻게 그 사이에서 잘 압축해서 중경을 거기에 배치시킬 거냐, 요거 얘기입니다. 이 사진들은 중경을 좀 강조한 사진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도 위에서 내려 찍으면서 전경에는 사실은 이 나무 프레임처럼 만드는 사진이 되겠죠. 나무 프레임으로 만들고 고목의 질감을 표현하려고 그랬고, 중경이 여기 존재하고 뒤에 원경을 연결하는 하나의 브릿지로 연결한 사진이 되었고요. 여기에 해신당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닥에 놓으면 중간에 이제 바다 있는 부분들이 요 중경이 안 보여서 붙어버릴 겁니다. 전경과 원경이. 근데 요거를 살짝 올려서 전경과 원경을 연결되는, 중경을 연결되는 고리로 이렇게 사용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중경을 전경과 배경, 전경과 원경을 연결하는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는 게 좋다. 광각사진에서 이 중경을 간과하면 부족한 사진이 되기가 쉽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결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리와 하늘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관광렌즈로 사진을 찍게 되면 당연히 멀리 있는 것들은 작아 보이죠. 그게 이제 원근감을 극대로 표현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작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이 저 멀리 있어요. 그거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데 관광렌즈로 찍어서 산을 왜소하게 표현할 것인가, 아니면 크게 표현할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광렌즈를 쓰는 게 진짜 적합한 판단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광렌즈로 사진을 촬영할 때 전경에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거나 저 뒤에 먼 산이 되게 이쁜데 하늘이 드라마틱하지 않거나 이러면
멋진 광각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멀리 있는 사진이 이쁘지만 작아 보이기 때문이죠. 광각 렌즈로 사용하면.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산이 이쁜데 그걸 저 드라마틱하게 광각 렌즈로 촬영해도 작지만 이쁘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하늘이 좀 필요합니다. 산은 작아져서 왜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왜소하게 보이는 그 문제를 하늘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대신 시선을 끌어줘서 산과 함께 이제 아름다운 광각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사진은 전경의 돌, 바위, 물 흐름 이렇게 해서 전경을 강조시킨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중경을 물 통해서 쭉 들어갔어요. 저 뒤에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되게 작죠. 모르니까. 근데 이날 하늘이 되게 드라마틱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늘이 드라마틱해지면 이 산 쪽으로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이 하늘이 하는 거죠. 그래서 광각 사진을 찍어도 산이 왜소해 보여도 그렇게 초라해 보이거나 왜소해 보이거나 그렇지 않는 이유가 이 하늘이 그거를 보강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진은 군산에서 찍은 사진인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으면서 찍었는데 만약에 이 하늘이 저렇게 빛이 노을 지면서 빛이 싹 비돌림이 올라오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사진이 되겠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메타나무들이 굉장히 작아지니까 드라마틱해지지가 않죠. 그런데 저 하늘이 지금 비돌림이 싹 올라오면서 저거를 강조시켜주고 더 잘 보이게 하고 또 화려하게 만들어주니까 시선을 글로 쫙 끌어당기는 그런 광각 사진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거리가 멀지만 드라마틱한 하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섞어서 우리가 촬영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진을 보면서 시선이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시선이 이 사진에 머물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전경에는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고요. 그럼 시선이 거기에 머물죠. 그 다음에 또 저 뒤에 산으로 갔더니 저 뒤에 드라마틱한 하늘이 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은 아래에서 위로 하면서 이 사진 이미지 속에 딱 갇히게 되는 그런 좋은 광각 사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각 사진을 찍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을 이미지 안에 가두는 것, 이미지 안에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움직여라입니다.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이 얘기 계속 드리죠. 망원으로 촬영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망원은 내가 많이 움직여야 화각이 바뀌어요. 근데 광각 사진은 그렇지 않습니다. 광각 렌즈는 조금만 움직여도 광각 렌즈의 그 화각이 확확 바뀝니다. 아주 큰 차이를 만들죠. 조금만 움직여도. 특히 전경과 배경을 움직일 때 더 차이가 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전경과 배경의 각 위치를 이렇게 바꿔보거나 이렇게 바꿔보거나 이렇게 바꾸면 전경과 배경의 그 각도가 틀어지면서 새로운 화각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움직이는 방법을 좀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현장에 도착하시면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 이렇게 화각이 좋구나, 여기 좋구나. 그러면 생각대를 딱 펴고 카메라를 장착을 시키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거꾸로 하세요. 스마트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이렇게 해서 내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광각의 시선은. 그래서 카메라 렌즈로 통한 광각의 시선을 확인을 하고 높낮이 조절하고 좌우 조절하고 그래서 아, 이게 좋구나. 이거 막 찾으면서 이게 좋구나. 그러면 그 위치를 기억하고 생각대를 거기다 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화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먼저 놓고 카메라를 움직여서 이렇게 한 다음에 삼각대를 또 풀어서 삼각대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삼각대를 고정시켜 놓으면 사람들은 삼각대를 낮추고 높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삼각대를 놓지 마시고 카메라로 화각을 먼저 찾으신 다음에 아, 여기가 좋구나. 그러면 거기에 삼각대를 그렇게 설치하고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하시면 훨씬 더 좋은 화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보통 요 반영이 나타나니까 요 반영을 찍으시려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요 앞에 풀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같이 놓고 전경에 배치시키고 이렇게 찍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하나 화각에 이제 좀 드라마틱하게 넣는 방법 이런 것도 그런 거고. 자, 요 사진 같은 경우도 꽃이 벌판처럼 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가장 좋은 꽃은 어딘지, 상태가 좋은 건 뭔지, 빛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가 드라마틱하게 찍을 수 있는 그 위치를 찾아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왜냐하면 그 앞에 쪽에는 구멍이 벙 뚫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실하게 잘 핀 꽃들을 찾아서 이제 찍은 뭐 그런 사진들이 되겠습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데드 스페이스를 피하라입니다. 광각 렌즈를 이용하는 사진에서 데드 스페이스를 극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광각 사진은 다 찍으니까 한 화각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바다 풍경이나 아니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뭐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그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내가 원하고 찍는 것과 조화롭지 않고 거기가 불필요한 공간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드 스페이스가 어떤 건지 궁금하실 분 계실 텐데 예시와 함께 한번 데드 스페이스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겨울 사진이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여기 눈이 잔뜩 있죠. 전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경에는 그냥 눈만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럼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이 여기에 이제 배치가 됐죠. 그 사진이 힘이 없어지고 사진에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이제 조금 바꿨습니다. 물론 이 사진도 뭐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그냥 전경에 뭘 배치시키고 중경이나 뭐 이런 쪽에 데드 스페이스를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 훨씬 더 치밀한 사진이 되고 훨씬 더 흥미로운 사진이 되는 거죠.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사진을 찍는데 저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다가 잔잔하고 물 흐름이 없이 그냥 찍었다라면 이 오른쪽 부분은 빛만 있고 태양만 올라오고 바다 쪽은 데드 스페이스로 불필요한 공간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장노출로 그 물 흐름을 표시해서 데드 스페이스를 최소한으로 줄인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데드 스페이스를 줄여라. 그러면 훨씬 더 조화롭고 훨씬 더 치밀하고 훨씬 더 힘있는 사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광각 렌즈만 고집하지 말랍니다. 무슨 소리야? 광각 렌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어느 때 광각 렌즈를 이용하면 좋고 어느 때 망원을 이용하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경 사진을 찍을 때 항상 광각 렌즈만 고집하지 마시고 더 멋진 사진 뭐 그런 것들은 80mm, 70mm, 50mm 때로는 200mm 이런 데서 더 멋진 사진이 나올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광각 렌즈들을 이용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진을 쫙 살펴보면 16mm, 14mm, 12mm 이런 쪽보다는 24mm, 35mm, 40mm 이 근처에서 좋은 사진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꼭 풍경 사진에 있어서 광각 렌즈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요거를 저는 16mm로 처음에는 담았어요. 근데 16mm로 담다 보니까 요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그 모습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바꿨죠. 그렇게 바꾸니까 요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 느낌이 사진에 전달이 되죠. 그런 사진이고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산에 올라가서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럼 광각으로 찍었으면 저 내소사의 사찰의 그 전경이 굉장히 조그맣고 대신 주변의 나무들, 눈 온 나무들만 잔뜩 있을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200mm로 확 당겨서 내소사 자체를 찍은 거죠. 근데 200mm로 디테일을 확 올려서 찍으려고 했더니 내소사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200mm로 파노라마로 찍어서 붙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광각 렌즈를 언제 사용할지 아니면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될지 요거 아는 거 그게 광각 렌즈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사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사람을 이용하라입니다. 광각 사진에서 사람을 이제 잘 활용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사람을 어디에 배치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사이드에 위치한다면 광각 렌즈는 아시다시피 왜곡이 생기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삐딱하게 보이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요소들을 잘 제거하고 배치를 잘 한다면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 있죠.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 사진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 사진이에요. 수강생이 너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자, 이렇게 풍경 속에 사람이 존재하면 마치 그 사람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보통 그리고 이제 사람의 눈은 제가 아까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그랬잖아요. 좌우편으로는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풍경 속에 사람을 이렇게 배치시킬 때는 보통 좌측에 좀 많이 배치시키는 편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저렇게 배치시키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 흐름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도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소니의 추대현 작가하고 고흥에서 은하수 사진을 같이 찍게 되었는데요. 여자친구하고 같이 와서 여자친구가 차 안에서 밤새도록 뭔가 불어요. 뭔가 그랬더니 나중에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풍선을 갖고 나와서 저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도 얼른 이제 몇 컷 담았습니다. 이렇게 찍고 나니까 마치 저 사진을 볼 때 저 여성이 돼서 내가 저 안에서 은하수를 차려보는 듯한 그런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선의 흐름도 저 여성으로부터 은하수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광각사진에 사람을 배치시키면 일종의 어떤 기준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좋은 방법이 광각사진에 사람을 배치시키는 거다. 물론 이제 항상 모든 사진에 사람을 배치시킬 수는 없어요. 오히려 더 해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초상권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야 이렇게 알게 되면 그 초상권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풍경사진에는 확실한 사람 아니면 허락한 사람 아니면 풍경사진에 사람을 배치시키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풍경사진에 사람을 이렇게 배치시키면 내가 전체적으로 구도 잡기가 어려울 때 어떤 구도를 잡고 사진을 찍는데 구도가 잘 안 잡히고 뭐 그럴 때 기준점을 제공하고 그래서 더 멋진 구도를 만드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광각렌즈 사진 실력이 확 달라지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